여러분 정말 놀라운 이야기 들으셨나요? 얼마 전 폴란드가 미국과 유럽 무기를 전면 교체하고 한국 무기로 싹 바꿨다는 소식 기억하실 겁니다. 무기 수입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과거 폴란드가 한국에 빚을 졌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한국은 그 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고요. 이상하지 않나요? 왜 한국은 돈을 돌려받지 않았을까요?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는 미국의 한 교수가 오래된 문서에서 단서를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선행을 베풀고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하미드 교수의 놀라운 발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로버트 하미드입니다. 저는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대학교의 교수죠. 학생들에게 나라들이 서로 어떻게 대화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비행기에 앉아서 태평양이 거대한 파란 카페처럼 아래로 펼쳐지는 것을 보고 있어요. 물이 햇빛에 반짝이지만 저는 그 경치를 즐길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지금 서울까지 6시간 남았습니다. 승무원이 안내했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생각했죠. 왜 내가 한국에 가는 거지? 그저 또 하나의 분단된 나라일 뿐인데 특별한 게 뭐가 있겠어. 저는 항상 한국에 대해 의심이 많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저 전쟁으로 상처받은 작은 나라가 환한 북쪽 이웃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곳이었죠. 국제관계를 가르치는 학자로서 저는 항상 큰 강대국들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같은 나라들이요. 그들만이 세계 무대에서 진정한 영향력을 가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커피 드시겠어요, 손님? 승무원이 물으며 제 생각의 흐름을 끊었습니다. 네, 블랙으로 주세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커피 향이 제 코를 채울 때 컴퓨터를 켰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이상한 것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사이의 무기 거래였죠. 오래된 서류들을 뒤지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1991년 한국이 폴란드에게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했던 거죠. 이상하네, 혼자 속삭였습니다. 어떤 나라가 그렇게 돈을 그냥 내줄까? 메모를 살펴봤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나라들이 서로 좋게 지내는 것이라 생각했죠. 악수하고 미소 짓고 그게 다였을 테니까요.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제 연구 분야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국제 외교에서 나라들은 항상 이익을 위해 행동했습니다. 무상으로 주는 것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각주 같은 사건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거기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제 생각은 갑작스러운 고도 하강으로 중단됐습니다. 제 속이 목구멍으로 올라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지금 서울로 하강을 시작합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차가운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댔습니다. 아래에는 은빛 뱀처럼 도시를 가로지르는 한강이 보였습니다. 높은 유리 건물들이 오후 햇살에 빛나고 있었죠.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서울은 매우 현대적이었고 제가 상상했던 힘든 곳과는 달랐습니다. 와, 창문에 입김이 서리도록 속삭였습니다.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었죠. 아마도 저는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래로 펼쳐진 도시는 생동감 넘치고 번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에서 묘사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2시간 후 호텔 침대에 여행 가방을 던졌습니다. 긴 비행 후 몸은 잠을 외치고 있었지만 마음은 완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쉴 시간 없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답을 찾아야 해. 노트를 집어들고 바로 한국 외교부 기록보관소로 향했습니다. 건물은 거대했고 광택 나는 대리석 바닥이 제 신발 아래에서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한국이 왜 폴란드의 부채를 탕감해 주었는지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친절한 눈을 가진 여성이 안내 데스크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하미드 교수님, 저는 최지원입니다. 오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회의 기록은 허가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 진실을 찾아야 하니까요. 제가 발견하게 될 것이 한국에 대한 제 믿음을, 그리고 어떤 것이 한 나라를 진정으로 위대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생각을 바꿀 것이라고는 그땐 전혀 몰랐습니다.
강대국들만 중요하다는 제 오래된 생각이 곧 완전히 뒤집어질 것이라는 사실도 말이죠. 기록보관소는 오래된 책과 레몬 향 바닥 세정제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최 씨를 따라 정장을 입고 악수하는 중요해 보이는 사람들의 사진이 줄지어 있는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제 발자국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죠.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교수님? 최 씨가 금속 서류 캐비닛이 줄지어 있는 방으로 저를 안내하며 물었습니다. 1978년이요. 저는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사이의 첫 번째 협약이요. 제 배에서 크게 꼬르륵 소리가 나서 비행기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걸 상기시켰습니다. 무시했죠. 음식은 기다릴 수 있지만 답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3시간 후 작은 글씨를 읽느라 눈이 따가웠습니다. 제 손가락은 먼지로 회색이 되었고 빈 커피컵들이 작은 군대처럼 저를 둘러싸고 있었죠. 포기하려던 찰나에 발견했습니다. 1978 한국 폴란드 경제협력 협약이라는 라벨이 붙은 폴더였습니다. 좋아. 저는 소리내어 속삭였고 나이든 연구원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제가 읽은 내용에 저는 바로 앉았습니다. 냉전 시대에 세계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서로 대화를 거부하는 두 환한 이유처럼 나뉘었을 때 한국 자본주의 국가의 폴란드 공산주의 국가에게 약 400만 달러의 대출을 해주었던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피곤한 눈을 비비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시에는 반대편에 있는 나라들이 서로 도와주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양키스 팬이 갑자기 레드삭스 팬에게 비싼 선물을 사주는 것과 같았죠. 그런 일은 그냥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에 여전히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의 폐허에서 막 회복하기 시작한 시점이었죠. 그런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에 돈을 빌려준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이 맞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미스터리는 제가 다음으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몇 년 후 한국은 폴란드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서에는 왜 그랬는지 설명이 없었죠. 마치 보물지도의 절반만 찾은 것 같았습니다. 가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건 알지만 어디에 있는지 또는 무엇인지는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신뢰합니다. 최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 협약에 관한 다른 것이 있을까요? 회의록, 편지, 뭐든지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반 기록보관소에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특별 컬렉션 구역에 있을 텐데요. 특별 허가가 필요합니다. 제 마음이 물속에 빠진 돌처럼 가라앉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몇 주, 때로는 몇 달이 걸립니다. 그녀는 동정어린 미소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가 3일 후였거든요. 서두를 방법이 있을까요? 절박해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물었지만 사실은 절박했습니다. 최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관장님이 저한테 신세를 지고 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호텔 침대에서 이리저리 뒤척이며 머릿속에 질문들이 빙빙 돌았죠. 왜 한국이 1970년대에 자신도 아직 개발도상국이었을 때 폴란드에게 돈을 주었을까? 그리고 왜 나중에 그것을 돌려받지 않기로 결정했을까? 저는 과거의 역사적 맥락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970년대는 세계가 여전히 냉전의 긴장 속에 있던 시기였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었고 폴란드는 소련의 영향권 아래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 사이의 경제적 협력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탕감하는 것은 더욱 이례적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서울은 수천 개의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전혀 잠들지 않는 것 같았죠. 거리에서는 늦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서둘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14층 창문에서 보니 그들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색색의 개미들처럼 보였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서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최 씨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회의록 허가가 났어요. 내일 오전 9시예요. 가슴이 너무 세게 뛰어서 손끝에서도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내일이면 답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창가에 서서 멀리 한강에 반사되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발견하게 될 것이 단순히 두 나라 사이의 오래된 협약보다 더 중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회의록에는 무언가 큰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뼛속까지 느껴지는 예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전 7시에 알람이 울렸을 때
이미 깨어 있었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8시 30분까지 저는 기록 보관소 밖에 서서 마치 수업 종이 울리기를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발을 이리저리 옮기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정확히 오전 9시에 도착해서 특별한 키카드로 무거운 유리문을 열었습니다. 따라오세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특별 열람실은 아래층에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곳은 공기가 더 서늘했고 조명도 더 어두웠죠. 위층의 주 기록 보관소와 달리 이곳은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우리가 좁은 복도를 걸어갈 때 발자국 소리가 울렸습니다. 여기입니다. 최 씨가 무거운 금속 문 앞에서 멈추며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키패드에 코드를 입력했고 문이 부드러운 쉬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안쪽은 마치 스파이 영화에서 본 것 같은 방이었습니다. 창문은 없고 그저 굵은 빨간 글씨로 기밀이라고 표시된 상자들이 가득한 금속 선반들만 있었죠. 한 개의 테이블이 가운데 있었고 램프가 노란 빛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1991년 회의록이 저기 있습니다. 최 씨가 테이블 위에 얇은 폴더를 가리켰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시면 밖에 있을게요. 문이 부드럽게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나갔습니다. 저는 역사의 비밀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폴더를 열 때 제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기밀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단은 마치 머리를 맞은 것처럼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폴란드 대출 문제와 관련하여 본위원회는 부채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우리 국가의 국제협력 정신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내려졌습니다. 흥미롭지만 아직 놀라운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제 심장을 건너뛰게 만드는 말을 발견했습니다. 재무차관이 말했던 내용이었죠. 우리는 과거에 받았던 도움을 기억하고 있으며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을 전할 차례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반복해서 읽으며 그 의미를 곱씹어 봤습니다. 이 간단한 문장 속에 전체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세기의 가장 참혹한 전쟁 중 하나였던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은 전 세계 많은 나라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폐허에서 국가를 재건했습니다. 이제 수십 년이 지나 그들은 다른 이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점수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도움이 필요했던 느낌이 어땠는지를 기억했기 때문이었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인정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도 자료를 내거나 자신들의 관대함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도우고 다음으로 넘어갔던 겁니다. 그들의 행동은 후한 손님이 식당에서 모르는 사람의 식사 비용을 지불하고 떠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저 선행을 베풀고 싶었을 뿐 상대방이 고마워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교수님, 괜찮으세요? 최 씨가 문을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2시간 동안 여기 계셨어요. 그렇게 오래되었나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비행기 일정을 바꿔야겠습니다. 저는 갑자기 말했습니다. 더 오래 머물러야 할 것 같습니다. 최 씨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폴더를 들어보였습니다. 여기에 더 큰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결정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이야기해야 합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항공사에 전화해서 2주 더 머물기로 연장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연구 논문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것을 이해하는 것이었죠. 자신이 받은 친절함과 견뎌낸 고통을 모두 기억하는 국가에 대해서요. 노트북을 꺼내 만나야 할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 결정에 참여했던 전직 관리들이었죠. 저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고 한국의 조용한 외교의 전체 이야기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유리를 따라 흘러내리는 빗방울들을 지켜봤습니다. 각각은 자신만의 길을 따르지만 같은 여정의 일부였죠. 마치 제가 발견하기 시작한 이 이야기의 실마리들처럼 말입니다. 카페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거리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멀리 산들이 보였고 그 봉우리는 안개구름에 가려 있었습니다. 저는 10분 동안 5번째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25분이었습니다. 그는 곧 도착할 것입니다. 문 위에 종이 짤랑거렸습니다. 노인 한 분이 나무 지팡이에 약간 의지한 채 들어오셨습니다. 머리카락은 은백색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맑았습니다. 틀림없이 그분이셨습니다. 폴란드의 부채를 탕감하는 결정을 도왔던 전 재무차관 김영호 씨였습니다.
저는 거의 커피 잔을 엎을 뻔하면서 재빨리 일어섰습니다. 김 선생님, 저는 로버트 하미드입니다. 그는 미소 지었고 그의 눈가는 접힌 종이처럼 주름졌습니다. 하미드 교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악수했고 저는 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악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이제 80대일 것입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바쁘신 줄 압니다. 김 선생님이 웃으셨습니다. 내 나이에는 교수님 채울 일보다 시간이 더 많습니다. 종업원이 손잡이 없는 작은 도자기 잔에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차는 연한 녹색이었고 신선한 풀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쓴맛에 익숙하지 않으면서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서 김 선생님이 잔 너머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폴란드에 대해 알고 싶으신 거군요. 네, 저는 열정적으로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부채를 탕감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왜 한국이 이렇게 조용히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김 선생님은 잠시 말이 없었고 안개 낀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말할 때 그의 목소리는 소중한 비밀을 나누는 사람처럼 부드럽지만 명확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무너졌습니다. 건물은 파괴되고 가족들은 찢어졌으며 부모 없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나무 테이블 위에 손가락으로 무늬를 그렸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더 없었죠. 저는 전쟁의 참화를 상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도움이 왔습니다. 김 선생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유럽에서, 심지어 자신들도 별로 없는 나라들에서도요. 그들은 우리에게 음식, 약, 재건을 위한 돈을 주었습니다. 그는 제 눈을 직접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없을 때 누군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무언가를 준다면 이 느낌은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카페는 조용했고 부드러운 잔 부딪히는 소리와 카운터 뒤 냉장고의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밖에서는 가벼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창문을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1970년대 폴란드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그 느낌을 기억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 그들이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바뀌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받았던 것을 전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셨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큰 발표를 하고 좋은 홍보를 했을 텐데요. 김 선생님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정한 도움은 조용히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폴란드로부터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마도 언젠가는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의 말은 파도처럼 저에게 닥쳤습니다. 제 국제관계 세계에서는 나라들은 오직 무언가를 얻을 것이 있을 때만 서로를 도왔습니다. 무역거래, 군사기지, 정치적 지원 같은 것들이요. 한국이 한 일은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우리는 현실 정치에서 보면 작은 나라입니다. 김 선생님이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때로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것은 단지 크기나 힘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그 힘을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국제관계 교수로서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세계는 힘의 균형에 의해 움직인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도덕적 힘, 예를 들어 관대함과 기억의 힘이 어떻게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공식 문서에 이유를 적지 않으신 이유인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떤 것들은 글로 적기에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가 정부에서 일했던 시절 이야기와 폴란드와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해 더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세계가 얼마나 변했는지, 그리고 한국이 그 변화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위치를 찾았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유럽연합의 중요한 회원국이 되었고 한국은 세계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두 나라는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지만 과거의 그 조용한 친절이 여전히 그들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야기를 나눌수록 밖의 비는 더 거세졌고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차 냄새와 이 부드러운 사람의 지혜에 둘러싸여 저는 내면에서 퍼지는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지 돈이나 정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친절함을 기억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 한 나라를 진정으로 위대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시애틀 제 대학에 가득 찬 강의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프로젝터는 서울의 비 오는 날 카페에서 김 선생님과 저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 뒤에는 조용한 외교 친절을 기억하는 것이 어떻게 국가를 세우는가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70상의 눈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위해 친절한 일을 했는데 그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고 수천 마일 떨어진 한국과 폴란드의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가 빚진 수백만 달러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대가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다른 이들이 한때 그들을 도왔던 것을 기억하고 그 친절을 전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동안 저는 학생들의 얼굴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위협하거나 힘을 놓고 경쟁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순수한 감사에서 행동하는 국가의 개념은 그들에게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랬던 것처럼요. 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흥분되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폴란드가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 대신 한국에서 수십억 달러 가치의 무기를 구매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한국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전달되도록 잠시 멈췄습니다. 그 신뢰는 30년 전 한국이 조용히 그들의 부채를 탕감해 주었을 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나무로 자라는 작은 씨앗을 심는 것처럼 그 한 가지 친절한 행동은 이 두 나라 사이에 강한 우정으로 꽃피웠습니다. 이것이 국제관계의 진짜 힘입니다. 더 많은 무기나 더 강한 경제만이 아니라 신뢰와 상호 존중을 쌓는 것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관대함을 보여줌으로써 폴란드의 영원한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투자는 실질적인 경제적, 정치적 관계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수업 후 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짧은 검은 머리와 안경을 쓰고 있었고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하미드 교수님, 제 조부모님은 전쟁 후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다른 나라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한국이 다른 이들에게 같은 일을 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중요한 거죠. 그녀의 눈에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자신의 유산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빛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제가 발견한 이야기의 또 다른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국가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과 가치에 대한 이해에 관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푸젯 사운드 위로 해가 지는 동안 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물은 사라지는 빛 속에서 주황색과 금색으로 빛났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폴란드 대사관에서 보낸 편지가 놓여 있었는데 저를 폴란드, 한국 관계에 관한 회의에서 강연해달라고 초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또 다른 초대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에서 보낸 것으로 내년에 객원 교수 자리를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귀하의 연구는 우리의 외교 역사에 관한 중요한 대화를 열었습니다. 라고 편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서울로 가는 그 비행기 이후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나라들이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한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국제관계가 모두 힘과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작은 나라들이 큰 나라들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근육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도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친절함을 기억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화기를 집어들어 제 여행사에 전화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해야 합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훨씬 더 오래 머물 예정입니다. 제 창문 밖으로 어두워지는 하늘에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위에, 바르샤바 위에 사람들이 친절함을 기억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모든 곳 위에 빛나는 같은 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국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이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에게 보여준 그 마음, 그 가치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도움을 받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받은 도움만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겪었던 시간도 함께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받지 않았던 도움까지도 다른 이들에게 조용히 베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실 우리도 잘 몰랐던 이야기였습니다. 받은 적 없는 은혜를 조용히 갚은 나라. 그 선택은 아무도 모르게 지나갔지만 누군가는 그 기록을 기억했고 또 누군가는 눈물로 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받은 은혜를 가슴에 품고 받은 적 없는 이들에게도 손을 내밀 줄 아는 나라. 우리는 지금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흐름을 따르던 나라에서 흐름을 바꾸는 나라로.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멈춥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늘 행복하세요. 내일은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